이혼해라. 네 수준에 우리 집안은 안 맞아.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차린 생일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말이었죠. 남편은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새 여자까지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3년을 참았습니다. 새벽마다 밥상을 차리고 친정 부모님이 욕을 먹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현관문 앞에서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후회하셔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시골 농부딸이 어딜 가서 뭘 하겠냐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은 인생을 건 계약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남편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였길래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하얗게 변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하유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기억해 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작은 기대가 피어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혹시 올해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은 희망이었죠. 하유는 부엌에 서서 미역국 냄비에 불을 올렸습니다. 자기 생일에 자기 손으로 미역국을 끓이는 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소고기를 넣고 참기름을 두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맛을 떠올리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도 하유는 입꼬리를 올려봤습니다. 밥상 위에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누군가 알아봐 줄지 모른다는 마음이었죠. 식탁 위에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를 정성스레 놓고 하유는 잠깐 자리에 앉아 빈 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4인용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이 넓은 집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복순이었습니다. 하유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식탁 위를 훑어봤습니다. 미역국 냄비,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윤아, 이게 뭐냐? 오늘 제 생일이라서 미역국이라도 끓여봤어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하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말이 나올 리 없다는 걸 직감한 것이었죠. 내가 무슨 생일상이야. 시골에서 배추나 키우던 집딸이 이 집에서 대접받으려고?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유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3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지만 생일 아침에 듣는 건 유독 아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시누이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친정에 들르는 수빈은 식탁 위 미역국을 보더니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형수, 생일이면 친정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해? 우리 집에서 챙겨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수빈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게 알아서 친정에 가든지 하지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앞치마 끈만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줘야 겨우 눈물을 참을 수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가 커다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보낸 곳은 충청남도 하윤의 친정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햇감자, 직접 담근 된장, 찰옥수수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고 그 위에 어머니의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건강해야 해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윤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상자를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걸 보내면 어디 내놓겠냐. 현관에 두지 말고 치워. 시어머니는 상자를 신발장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감자 몇 알이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엄마가 흙 묻은 손으로 하나하나 골라 담았을 그 감자들이 차가운 현관 바닥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소리 없이 무릎을 꿇고 감자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꾸 감자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수비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남편 우진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하윤은 작은 기대를 품고 나가봤습니다. 혹시라도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진 씨, 밥 차려놓았어요. 응, 고마워. 오늘 수술이 3건이나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 우진은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역국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숟가락을 들고 묵묵히 떠먹기 시작했죠. 하윤은 맞은편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 사람도 모르는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며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하윤이가 오늘 아침부터 자기 생일이라고 밥상을 차렸더라. 참 시골 친정에서 감자하고 옥수수를 보냈던데 이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걸 보내서 참. 우진은 그제야 미역국의 의미를 알아챈 듯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하윤을 잠깐 쳐다봤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구나라는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윤을 향한 미안함은 눈빛에 스쳤을지 모르지만 입 밖으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윤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턱 끝에서 뚝뚝 떨어져 싱크대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하윤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태양식품 비서실장 김정호. 화면에 뜬 이름을 본 하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 위로 아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스쳤습니다.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하윤은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화면을 끈 뒤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위 물기를 닦으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시골 농부의 딸에게 국내 3대 식품회사의 비서실장이 전화를 건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안의 누구도 매일 새벽 미역국을 끓이고 감자를 주워 담던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 하윤은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꾹꾹 눌러 담아두기만 했던 말을 오늘은 꺼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은 수술복 위에 걸친 패딩 점퍼를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식탁 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응, 뭔데? 빨리 말해. 내일도 아침 회진 있어서. 하윤은 찻잔을 감싼 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 제 생일에 하신 말씀, 친정에서 보내온 선물을 치워버리신 것, 우진 씨는 다 보셨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시선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는 것이었죠. 하윤아, 어머니도 나름 마음이 있으신 거야. 좀 참아. 어머니가 원래 말이 좀 거칠잖아. 나쁜 뜻은 아닐 거야. 하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참아, 좀 참아. 어머니는 원래 그래. 3년 동안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찻잔 속 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우진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윤은 안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대가 누구인지 듣는 순간 하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참다 전화하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빨래를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사돈어른, 딸을 제대로 못 가르치셨어요. 예절도 모르는 시골 사람이 며느리 노릇을 하겠습니까? 생일이라고 자기가 알아서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더라고요. 의사 집안에서 그런 짓이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훈계를 하듯 한 톤 높은 음성이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내신 그 농산물 상자, 앞으로는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 집에는 안 어울려요. 하윤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하는 건 어떻게든 견뎠습니다. 3년을 그렇게 버텨왔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밭에 나가 허리가 휘도록 일하시는 아버지, 딸 생일이라고 감자를 하나하나 골라 상자에 담으셨을 어머니, 그분들의 마음까지 짓밟는 건 차원이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하윤은 방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전화기를 빼앗아 어머니한테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더 큰 싸움이 될 것이고 그 불똥은 또다시 친정에 튈 테니까요. 전화가 끊긴 뒤 하윤은 휴대폰을 꺼내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애써 밝게 말하려 했지만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전화했어. 감자 잘 받았어. 고마워. 그래, 우리 딸.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엄마도 건강해야 해. 전화를 끊고 하윤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혼자 있으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윤의 귀에 또 하나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병원 부인의 모임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장을 보다 마주쳤을 때 조심스럽게 전해준 것이었죠. 하윤 씨,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시어머님이 모임에서 그러셨대요. 우리 며느리는 촌 출신이라 어디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하윤은 웃어 보였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날 밤
우진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이 침실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멀어지고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3년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모진 말을 듣고도 웃으며 남편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친정 부모님 걱정에 몰래 울던 밤들. 3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은 남편, 출신을 무기 삼아 매일같이 짓누르는 시어머니. 하윤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3년이 됐다. 이제 때가 왔어.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님, 전화 주셨군요. 하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이불 속에서 울던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김 실장님, 복귀 준비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윤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울어서 부은 눈, 헬쑥해진 볼.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간다. 하윤이 복귀를 결심한 그 다음 주 시어머니는 한층 더 대담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우진이 드물게 쉬는 날이라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은편에 앉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너한테 딱 맞는 여자를 찾았다. 우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강남 세종병원 원장님 딸이야. 나이도 적당하고 집안도 훌륭하고 의사 집안에는 의사 집안이 맞아야지. 다음 주에 한번 만나봐라. 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 말에 약한 사람이라 해도 이건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결혼한 사람인데요. 하윤이랑 이혼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며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되잖아. 내 수준의 저런 여자는 안 맞아, 우진아. 내가 종합병원 외과 전문이야. 시골에서 밥 갈던 집 딸하고 평생 살 수는 없잖니. 우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의 눈빛 앞에서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하윤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우진은 아직 식탁에 앉아 있었고 하윤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하윤은 직감했습니다. 오늘이 올 것이 온 날이라는 걸요. 하윤아, 앉아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이혼해라. 내 수준에 우리 집안은 안 맞아. 3년 동안 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우진이한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지.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 아이 인생이 막혀. 하윤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우진은 식탁 위 물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윤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한 가닥 기대. 혹시 이번에는 남편이 나서줄지도 모른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유는 울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모진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삼키고 부엌으로 숨던 그 여자가 오늘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하윤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 세 글자가 거실에 울렸을 때 우진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우진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진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랍장 위에 놓아두었던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하유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활자로 빼곡한 종이 위를 천천히 훑어보다가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서류 하단 합의자란에 남편의 서명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윤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기 전에 남편이 먼저 서명을 한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미리 받아놓은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죠. 이 남자는 끝까지 자기 편이 아니었다는 것. 하윤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 한 획 한 획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서하윤. 석자를 쓰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식탁 위에 놓고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에 들어가 이미 챙겨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캐리어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짐을 미리 싸뒀다는 건 이 며느리도 이날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윤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하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목소리가 담담했기에 오히려 무게가 실렸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는 말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후회라니 무엇을 후회하겠냐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쏘아붙였습니다. 시골로 돌아가서 내 부모님이랑 밭이나 갈아라. 거기가 내 수준이야.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한번 마주 본 뒤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쾅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정확하게 닫았습니다. 그 조용한 소리가 오히려 거실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우진은 봤습니다. 돌아서는 아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하윤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쫓겨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무언가를 드디어 내려놓은 사람처럼 고요하고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우진은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잘 된 거야 우진아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골로 돌아가서 밭이나 갈아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여자는 왜 웃고 있었을까요? 캐리어를 미리 챙겨둔 며느리, 눈물 한 방울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한 아내. 이 집안의 누구도 그 미소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떠난 뒤 집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나던 된장찌개 냄새가 사라졌고 현관 신발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우진의 구두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위에 접혀있던 깨끗한 수건 더미도 냉장고 안에 반찬 통마다 붙어있던 날짜 스티커도 전부 하윤이 해놓은 것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이죠.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하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부재중 전화한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복수는 처음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잘 된 거야. 깔끔하게 끝난 거지, 뭐.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이 그리운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든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정 선생네 며느리가 쫓겨났대. 의사 집안이라더니 며느리를 내쫓다니 무슨 일이래? 시어머니가 시골 출신이라고 구박했다면서? 동네 편의점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시어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대놓고 쳐다봤습니다. 의료인 집안이라는 자부심을 목숨처럼 여기던 시어머니에게 이 시선들은 살갗을 긁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병원 부인의 모임이 문제였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 모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모임에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 잠깐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다른 부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복순 씨, 며느리가 나갔다면서? 무슨 일이야? 아, 그건 집안 사정이니까.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시어머니는 태연한 척 웃으며 넘겼지만 귓바퀴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잘한 일이다, 잘한 거야. 시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 시어머니를 더 초조하게 만든 건 우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윤이 떠난 지 열흘 만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남 세종병원 원장의 딸과 우진의 만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점 찍어두고 공들여온 자리였죠.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우진에게 새 넥타이까지 사다 놓았습니다. 우진아, 오늘 저녁 6시야. 잘 좀 해봐라. 이 사람이면 우리 집안의 딱이야. 우진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자리에 나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쪽 테이블에 앉은 여자는 단정한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한 말쑥한 인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시어머니는 옆 테이블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느 과 전공이세요? 아, 네. 왜까요? 수술이 많으시겠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때그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물잔만 만지작거리다가 메뉴판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여자 쪽에서 분위기를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우진의 시선은 자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레스토랑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젊은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접시에 반찬을 옮겨주고 남편이 고맙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윤이 늘 그랬습니다. 우진의 접시에 먼저 반찬을 놓아주고
국물이 식으면 다시 데워오고 1시간 만에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지는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인사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진아, 왜 그 모양이야? 저렇게 좋은 여자한테 건성으로 대하면 어떡하니?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은 아무도 못 만나겠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려 했지만 우진은 대꾸하지 않고 먼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 여자 앞에 앉아 있는 내내 하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떠나던 날 현관에서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미소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집에 돌아와 텅 빈 침실에 앉았습니다. 하윤이 쓰던 쪽의 침대 시트는 깨끗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 머리카락 한 올 남아있지 않았죠.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하게 떠난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하윤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걸이만 줄지어 남아있는 옷장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떠났구나. 우진은 한참 동안 빈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옷장 아래쪽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윤이 쓰던 서랍이었는데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서랍 바닥에 붙어 있었죠. 우진이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하윤의 글씨였습니다. 우진 씨 셔츠는 왼쪽 둘째 칸에 계절별로 넣어뒀어요. 넥타이는 색깔별로 정리했고요. 양말은 맨 아래 칸 검은색이랑 남색은 따로 분리해놨어요.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들고 자기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셔츠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나뉘어 접혀 있었고 넥타이는 파란색 계열, 붉은색 계열, 무채색 계열로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양말은 메모에 쓴 그대로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었죠. 3년 동안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옷을 꺼냈으면서 이게 누가 정리한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메모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져서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떠나면서도 남편의 옷장 걱정을 한 여자. 쫓겨나면서도 마지막까지 이 집 사람을 챙긴 사람. 우진은 그제야 목이 메왔습니다. 서랍을 다시 뒤져보니 메모지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냉장고 왼쪽 문 안쪽에 어머님 혈압약 여분 넣어뒀어요. 유통기한은 내년 3월까지예요. 시어머니 약까지 챙겨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며느리를 구박하고 친정 부모까지 모욕하고 끝내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시어머니의 약을 우진은 메모지 2장을 손에 쥔 채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고 어깨가 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윤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하윤이 친구 민지인데요. 시어머니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윤이한테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를 않아서.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혼한 며느리의 친구가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이 불쾌했던 것이죠. 하윤이는 이 집 사람 아니야. 어디 갔는지 우리는 몰라. 친정에 연락해봐.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앞에서 민지가 하윤아,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우진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윤의 친구에게도 연락을 끊었다는 건 하윤이 이 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스스로 모든 연결을 끊은 것이었죠.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펜을 들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캐리어를 미리 챙겨놓았던 것도, 돌아서며 지었던 미소도. 우진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새벽이면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났고 아침이면 우진 씨, 밥 차려놨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밤이면 다리미 위에서 치직치직 수증기가 올라오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 모든 소리가 하윤이었다는 걸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낮 동안 계속 넣어 다녔던 것이죠. 하윤의 둥근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건가?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그 한마디만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하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시골 친정으로 돌아간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떠나기 전날 밤 화장실에서 복귀 준비 시작해 주세요라고 전화하던 그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진은 아직 그 전화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 누구도 사라진 며느리가 어디로 향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시댁을 떠난 지 2주가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로 뒤덮인 50층짜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태양식품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국내 3대 식품회사, 연 매출 수조 원의 거대 기업. 서울 한복판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건물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2주 전 시댁 현관에서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쪽이 진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윤이 정문을 통과하자 로비에 서 있던 경비원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이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문이 바로 열렸고 옆에 서 있던 비서실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윤은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것들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죠. 50층 회장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 끝에 묵직한 원목문이 보였습니다. 비서실장 김정호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윤을 보는 순간 얼굴에 반가움이 번졌습니다.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실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김정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 안으로 들어서자 통유리 창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깊이 패인 주름, 그러나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국내 3대 식품회사 태양식품의 창업주 서 회장이었습니다. 노인이 돌아서서 하윤을 봤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반가움과 안쓰러움과 자랑스러움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죠. 우리 하윤아. 그 한마디에 하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면박, 남편의 침묵,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을 견딘 3년 동안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버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 회장이 손녀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야윈 볼, 거칠어진 손. 3년 전 유럽에서 경영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산뜻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서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와라.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돌아왔어요. 3년 동안 바깥에서 사람 사는 게 어떤 건지 충분히 배웠어요. 서 회장이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김정우가 차를 내오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넓은 회장실에 할아버지와 손녀들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밑바닥부터 사람을 배워라. 할아버지가 그랬었지. 서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엄마한테도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내가 못했다. 하윤의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이순영, 서 회장의 외동딸이었죠. 지금은 충청남도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하윤의 어머니. 그 사람이 한때 이 50층 건물의 상속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 회장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영이가 24이었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청년을 데려왔어. 너희 아버지 집만이. 나는 펄쩍 뛰었지. 내 딸이 재벌 집안 아가씨인데 논밭이나 가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다고. 서 회장의 손가락이 찻잔 테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손짓이었죠. 반대했어. 크게 반대했지. 결혼하면 의절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순영이가 정말 나가버렸어. 남편 성을 따라 살겠다며 서 씨도 버리고 이 씨로 살았지. 호적에서도 연결고리가 끊어졌고 세상 누가 봐도 그냥 시골 농부의 아내였어. 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이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어. 매일 후회했어. 출신이 뭐가 중요하냐. 내 딸이 행복하면 됐는데. 그걸 깨닫는데 20년이 걸렸다. 서 회장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순영이한테 연락했어.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순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용서해줬어. 다만 딸이 조건을 하나 걸었지.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자기는 이미 시골 농부의 아내로 살고 있으니까 그 삶을 지켜달라고. 하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모든 걸 버린 어머니. 그래서 시댁에서 아무리 친정을 조사해도 나오는 건 충남 시골 농부 집안이라는 정보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럽에서 경영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가 후계자 수업을 시키면서 한 가지를 부탁했지. 서 회장이 하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봐라. 사람들이 내 배경을 모를 때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느껴봐라. 그래야 사람 위에 선 자격이 생긴다고.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시골 농부의 딸로 의사 집안의 며느리로 아무런 배경 없이 살아본 3년. 그 시간 동안 배운 것은 경영학 교과서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겪었던 일을 저도 똑같이 겪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신 때문에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이제 뼈저리게 알아요. 제 생일에 제가 끓인 미역국을 앞에 놓고 핀잔을 듣고 엄마가 보내준 감자를 현관에서 치워버리는 걸 보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집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서 회장의 주름진 손이 하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와라. 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태양식품 전무이사 발령장이었습니다. 서하윤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오늘부로 전무이사 발령이다. 김정호 실장이 실무를 도울 거야. 하윤은 발령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3년의 시간, 삼킨 눈물, 감자를 주워 담던 손, 싱크대 앞에서 몰래 울던 새벽. 그 모든 것의 끝에 놓인 무게였습니다. 하윤은 발령장을 내려놓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닦은 얼굴 위로 단단한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라. 며칠 뒤에 병원 급식 납품 입찰이 있어요. 총 규모 800억 원짜리요. 거기에 우진의 병원이 들어올 거예요. 서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 회장이 손녀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결정해라. 할아버지는 내 편이니까. 하윤은 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검은 정장, 곧게 편 어깨, 흔들림 없는 눈. 2주 전 시댁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감자를 줍던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안으로 들어서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진 씨, 곧 만나게 될 거예요. 50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그 도시 어딘가에서 전 남편은 아직도 사라진 아내의 행방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어떤 사람인지, 이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 곧 다가올 입찰 자리에서 누구와 마주하게 될지, 우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전무이사로 복귀한 그 주 의료업계에 큰 소식이 하나 돌았습니다. 태양식품 산하급식사업부가 전국 종합병원 급식 납품 통합 입찰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총 규모 800억 원. 단일 입찰로는 업계 역대 최대 규모였죠. 전국의 종합병원들이 귀를 쫑긋 세웠고 의료업계 단체 채팅방마다 이 소식으로 들끓었습니다. 우진의 병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전 병원장이 직접 우진을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병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입찰 공고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 선생, 이번 태양식품 급식 납품 입찰 우리 병원에서 꼭 따야 해. 800억이야, 800억. 이 계약만 성사되면 병원 재정이 완전히 달라져. 우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태양식품. 그 이름은 뉴스에서 수없이 봤지만 자기 일과 관련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입찰 발표를 정 선생이 맡아줬으면 해. 외과 전문의 출신 의사가 직접 발표하면 설득력이 높아. 환자 영양 관리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붙여서 왜 우리 병원이 이 계약에 적합한지 어필해줘.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외에 이런 일까지 맡게 될 줄은 몰랐지만 병원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계약이 병원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의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우진이 시어머니에게 입찰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800억? 태양식품이라면 국내 3대 식품회사잖아. 우진아, 이 계약만 따면 내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의료인 집안이라는 자부심에 더해 아들이 대기업과 손을 잡는다는 사실이 흥분을 자아낸 것이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이미 머릿속으로 성공한 뒤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윤 같은 촌스러운 여자가 없어서 다행이지. 저런 사람이 옆에 붙어 있었으면 이런 자리에 어울리겠냐. 이제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우진은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넘겼을 말이었는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윤을 깎아내릴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불편하게 조여오는 것이었죠. 우진은 서류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진은 입찰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병원 급식의 영양 기준, 환자별 맞춤 식단의 의학적 근거, 태양식품과의 협력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까지 밤새 자료를 뒤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빈 머그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하윤이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소리나지 않게 책상 구석에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나가곤 했죠. 우진은 그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가 멈칫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윤이 남기고 간 메모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셔츠를 계절별로, 넥타이를 색깔별로 정리해뒀다는 그 둥근 글씨. 시어머니 혈압약까지 챙겨놓고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렸다는 사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화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입찰이 먼저다. 하윤 생각은 나중에 하자. 그렇게 되뇌었지만 머리와 가슴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병원장 딸과의 만남을 꺼냈습니다. 거실에서 우진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지난번에 만났던 세종병원 원장님 따님, 내가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고 연락이 왔어. 이번 주말에 시간 내봐라. 우진은 사진을 흘끗 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2주 전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입찰 준비가 급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말을 거절한 것은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레스토랑에서 돌아온 날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다물었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이었죠. 예전에는 거절하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 우진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새 여자를 만나는 게 왜 이렇게 내키지 않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입찰일이 다가올수록 병원 안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우진의 팀은 발표 자료를 3번이나 수정했고 리허설도 2차례 진행했습니다. 병원장은 매일같이 우진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찰 상대인 태양식품 담당 임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 기획팀이 아무리 수소문해도 나오는 건 단편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젊은 임원이래요. 전무이사라는데 업계에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기획팀장이 보고했을 때 우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전무이사면 꽤 높은 자리인데 얼굴을 아무도 모른다고? 네, 최근에 갑자기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공개가 안 돼 있어요.
태양식품 측에서 당일에 공개한다는 입장이래요. 우진은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대기업이니 내부 인사의 보안이 철저한 거겠지 하고 생각한 것이죠. 그보다는 발표 내용을 완벽하게 다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입찰 전날 밤 우진은 서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죠.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큰 발표를 앞둔 전날이면 하윤이 항상 해주던 것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고 우진 씨 잘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말해주던 것. 별것 아닌 한마디였는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편안해졌었죠. 우진은 눈을 떠서 빈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머그잔도 없고 따뜻한 말도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입찰 당일 아침 우진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하윤이 정리해 놓은 그대로 셔츠가 계절별로 접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잠깐 멈칫했다가 하얀 셔츠 한 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는 남색을 골랐습니다. 하윤이 색깔별로 분류해 놓은 그 자리에서요. 현관을 나서며 우진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거실, 불 꺼진 부엌. 3년 동안 매일 아침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던 사람이 없는 현관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우진아, 오늘 잘해와라. 이 계약만 따면 우리 집안 위상이 달라지는 거야. 네, 다녀오겠습니다. 우진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태양식품 본사. 차가 출발하는 순간에도 우진은 몰랐습니다. 그 건물 35층 회의실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을 아무도 모른다던 그 젊은 전무이사가 누구인지, 우진은 몰랐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켜봐온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 농부의 딸이라고 쫓아낸 그 여자가 50층짜리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태양식품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병원 관계자들이 입찰 접수를 하느라 로비가 북적거렸죠. 안내 데스크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고 엘리베이터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르내렸습니다. 오전 10시 우진이 병원 기획팀 2명과 함께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50층까지 시원하게 뚫린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가득한 내부는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죠. 우진은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긴장을 추스렸습니다. 발표 자료가 든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안내에 따라 35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35층에 도착하자 넓은 복도 끝에 대형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긴 테이블과 빔 프로젝터가 갖춰진 것이 보였죠. 비서실 직원이 문 앞에서 안내했습니다. 발표팀은 안쪽에 자리해 주세요. 태양식품 담당 임원분이 곧 입장하십니다. 우진과 팀원들은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진은 마지막으로 발표 순서를 점검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살짝 배어 있었지만 준비는 충분했습니다. 밤새 리허설을 3번이나 했으니까요.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한 여자가 서류 파일을 안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곧은 어깨, 흔들림 없는 걸음. 회의실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여자가 테이블 맞은편 상석에 서더니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식품 전무이사 서아윤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눈이 크게 벌어졌고 입이 반쯤 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발표 자료가 스르르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지만 우진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2주 전까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면박에 고개를 숙이던 현관에서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갔던 그 여자가 태양식품 전무이사 명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은 분명 하윤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댁에서 보았던 조용하고 순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차갑고 또렷한 눈이었죠. 하윤은 우진을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하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담담하게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하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진만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멈춰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기획팀장이 팔꿈치로 우진을 살짝 쳤습니다. 정 선생님 발표요. 우진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자료를 주워 담았습니다. 종이를 정리하는 손끝이 눈에 띄게 흔들렸죠.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대 앞에 섰지만 준비한 첫 문장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 중심의 영양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선이 자꾸 하윤에게로 갔습니다. 하윤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기며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우진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원망의 눈빛을 보내거나 했다면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윤은 그냥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아니라 입찰 참여 업체 중 하나를 대하는 태도였죠. 발표는 엉망이었습니다. 준비한 자료의 절반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우진은 횡설수설했습니다. 기획팀장이 옆에서 보충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죠. 하윤은 끝까지 아무런 감정 없이 발표를 들었고 마지막에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추후 통보드리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다른 팀원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기획팀장이 정 선생님, 먼저 로비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가자 회의실에 우진과 하윤 둘만 남았습니다. 하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진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의가 끝났으니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냥 평범한 업무 마무리인 것처럼. 하윤아.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우진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발표대 앞에서 떨었던 것과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도저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윤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우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벌겋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남자.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이기만 했던 이혼 서류에 먼저 서명을 해놓았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 눈이 유난히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우진 씨, 호칭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사 속에서 우진 씨라고 불렀지만 지금의 우진 씨는 거리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이 남을 부르는 어조였죠. 제가 재벌 손녀라는 걸 알고 나니까 미안한 건가요? 우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시골 농부 딸일 때는 이혼 서류부터 내미셨잖아요. 제 생일에 미역국 앞에서 망신을 주는 어머님한테 한마디도 못하셨잖아요. 엄마가 보내준 감자를 현관에서 굴려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하윤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한 채 사실만 나열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새 여자까지 소개받으셨다면서요. 병원장 딸이라고. 우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있었지만 지금 그 말을 해도 하윤이 믿어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도 해야 할 말을. 재벌 손녀라서가 아니야. 하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 나는 매일 밤 후회했어. 내가 새벽마다 차려놓은 밥상, 내 옷장에 남겨놓은 메모, 어머니 혈압약까지 챙겨놓고 간 거. 그걸 보고서야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알았어. 오늘 여기서 너를 만나기 전부터 나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어.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은 우진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거짓인지 진심인지를 가늠하는 눈이었죠. 3년 동안 사람을 배워온 하윤이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진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죠.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윤이 서류 파일을 가슴에 안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태양식품 전무이사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할 일이 아닙니다. 문 앞에서 한번 멈칫했습니다. 하윤의 등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두 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우진은 텅 빈 회의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우진의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 기획팀장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찰에 함께 갔던 병원 직원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한 말이 돌고 돌아 시어머니의 귀에 닿은 것이었죠. 정 선생님 전 부인이 태양식품 전무이사래요. 서 회장 외손녀라고.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든 채로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입찰에서 직접 봤대요. 서하윤 전무이사. 정 선생님이 발표도 제대로 못하셨다고.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소파 쿠션 위로 떨어진 전화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시골에서 배추나 키우던 집 딸. 촌스러운 여자. 밭이나 갈아라.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하나하나 되돌아와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중얼거렸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무시하고 쫓아내고 친정 부모까지 모욕했던 그 며느리가 국내 3대 식품회사 회장의 외손녀였다는 사실인 시어머니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입찰 미팅이 끝난 다음 날 우진의 병원에 통보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태양식품 측에서 급식 납품 계약 심사를 전면 보류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사유는 내부 검토 사항 발생으로 인한 일정 재조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병원장은 당황했고 기획팀은 술렁거렸습니다. 800억 규모의 계약이 눈앞에서 멈춰버린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는 걸. 어제 회의실에서 마주한 하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계약을 보류한 것은 태양식품이 아니라 서하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 신우이 수빈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빈이 운영하는 피부과 의원에 화장품 원료를 납품하던 업체가 태양식품 계열사였는데 갑자기 공급 계약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통보가 온 것이었죠. 수빈은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본사 방침입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빠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수빈이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오빠, 형수가 태양식품 전무이사라는 게 정말이야? 응. 서 회장 외손녀라고? 응. 전화기 너머로 수빈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수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죠. 오빠, 이게 다 우리가 형수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빈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나도 생일날 형수한테 그런 말 했잖아. 생일이면 친정 가서 하라고. 형수가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오빠, 우리가 정말 못됐던 거야. 수빈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동생을 위로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복수는 더 심각했습니다. 입찰날 이후 시어머니는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죠. 의사 집안에서 쫓아낸 며느리가 재벌 손녀였다는 이야기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비난도 아닌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죠. 병원 부인의 모임에서는 대놓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복순 씨가 시골 출신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며느리가 서 회장 손녀였대. 아이고, 사람 출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의료인 집안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시어머니의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놓았습니다.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이 쉬지 않고 되감기되고 있었죠. 며느리의 생일에 면박을 주던 아침, 친정에서 보내온 감자를 현관에서 밀어버리던 손,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쏟아붓히던 말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되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 어지러운 날이 잦아졌고 한 번은 화장실에서 휘청거리다 세면대를 붙잡고 겨우 버틴 적도 있었죠. 하윤이 냉장고에 넣어둔 여분의 혈압약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쫓아낸 며느리가 챙겨놓고 간 약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라니. 우진은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면서도 예전처럼 아무 말 않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이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단호함이 거기 있었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하유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아들의 눈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제 옷까지 계절별로 정리해놨어요. 떠나면서도 어머니 혈압약을 챙겨놓고 갔어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생일에 망신을 주고 친정 부모님 보내신 선물을 현관에서 치우고 사돈 어른한테 전화해서 시골 사람이라고 모욕하고. 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하윤이 부모님한테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정말 아니었어요. 딸 생일에 감자 보내신 그 마음을 어머니가 짓밟으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여자 소개 같은 건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는 하윤이 아니면 안 돼요. 마지막 한마디가 거실에 울렸을 때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전부 자기가 한 일이니까요. 다음 날 우진은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태양식품 본사 앞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면회 예약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우진은 예약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서하윤 전무이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정우진이 왔다고. 잠시 후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라와도 좋다는 답이었죠. 우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35층이 아닌 40층 임원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 안쪽 창가에 하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죠.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나타난 것에 약간 놀란 기색이 눈 한쪽에 스쳤습니다. 우진은 문 앞에 서서 하윤을 봤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와 같은 사람인데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있었죠. 이 사람도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진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더니 하윤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우진 씨,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듣고 나서 일어날게.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재벌 손녀라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 손녀인지 몰랐을 때도 내가 떠나고 나서 나는 매일 후회했어. 빈 옷장을 열 때마다 새벽에 찬 부엌에 서 있을 때마다 내가 남기고 간 메모를 읽을 때마다 우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시골 농부 딸이어도 내가 지켜줬어야 했어. 어머니한테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어.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말았어야 했어.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을 안 들어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일이었어. 무릎 꿇은 남자의 목소리가 넓은 사무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하윤아. 하윤은 우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3년을 참아왔으니까 여기서도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말이 가슴에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골 농부 딸이어도 지켜줬어야 했다는 그 한마디가 3년 동안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참으려 할수록 더 쏟아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댁을 나온 이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지 않았던 하윤이 전무이사실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떠나기 전부터 이미 우진의 마음이 바뀌어 있었다는 걸 하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내가 떠나고 나서 매일 후회했다고 말했을 때 눈빛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읽어냈으니까요. 지금 이 무릎도 이 눈물도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우진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요, 우진 씨.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윤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면서도 또렷했습니다. 마음은 알겠어요. 진심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하윤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의 하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몰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릴게. 얼마든지. 우진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직 멀었지만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우진은 그 석 달 동안 매주 하윤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메일도 아니고 문자도 아닌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지를 사러 문구점에 간 것도 만년필을 꺼내 글씨를 쓴 것도 인생에서 처음이었죠. 첫 번째 편지는 서툴렀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서 1시간을 앉아 있다가 결국 한 줄을 썼습니다. 하윤아, 미안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미안하다. 두 번째 편지에는 결혼 전 연애 시절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하윤이 병원 앞 벤치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던 것. 말을 걸었더니 수줍게 웃으며 샌드위치 반쪽을 건넸던 것. 그때 그 웃음이 좋아서 번호를 물었다는 것. 세 번째 편지부터는 반성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설날에 하윤이 떡국을 끓였는데 시어머니가 간이 맞지 않는다고 국을 쏟아버린 일. 그때 자기는 옆에서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하윤의 생일을 3번이나 잊었다는 것. 아내가 새벽마다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편하게 잠만 잤다는 것. 편지는 태양식품 본사 하윤의 사무실로 배달되었습니다. 하윤은 매주 도착하는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도 열지 않았죠. 하지만 세 번째 편지가 왔을 때 하윤은 서랍을 열어 3통을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우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예전처럼 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없어졌고
하고 싶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에게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저녁 우진이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석 달 사이에 부쩍 늙어 보였습니다. 볼이 푹 꺼졌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어머니, 왜? 어머니가 하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도 어머니와 거리를 두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진심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부모님께도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모집 말씀하신 것, 보내주신 선물 치워버리신 것, 직접 만나서 사과하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앉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 동안 시어머니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마다 자기가 했던 말들이 되풀이됐고 냉장고 안 혈압약을 꺼낼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은 석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진보다 먼저 하윤을 찾아갔습니다. 태양식품 본사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서하윤 전무이사님 면회 왔습니다. 정수빈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뒤 비서실에서 올라와도 좋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빈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40층 임원실 문이 열리고 하윤과 마주 선 순간 수빈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수. 하윤이 조용히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부터 울었다는 뜻이었죠. 형수,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수빈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울음 때문에 자꾸 끊겼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생일날 그렇게 말한 것도, 친정 가서 하라고 한 것도, 형수를 무시한 것도 다 잘못이었어. 엄마 옆에서 맞장구 치면서 형수 마음을 그렇게 짓밟은 거잖아. 정말 미안해, 형수. 용서해줘. 수빈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만큼 울고 있었죠. 하윤은 수빈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빈은 그 손길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태양식품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로비에 들어선 시어머니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석 달 전 병원 부인회에서 가장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 시어머니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하윤 전무이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 오복순이라고 전해주세요. 하윤이 내려왔습니다. 1층 로비 한쪽 통유리 창 앞에 마련된 소파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서 뒤엉켜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하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62세의 여자가 한때 자기 며느리였던 젊은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윤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사람을 출신으로만 판단했다. 시골에서 왔다고, 의사 집안에 안 어울린다고, 그 잣대로 너를 3년 동안 깔봤다. 내 생일에 면박을 주고 내 부모님 보내주신 마음을 함부로 하고 사돈 어른한테 전화해서 못할 말을 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이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에게도 못할 짓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하윤아. 하윤은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이 사람 앞에서 매일 고개를 숙이던 자기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가슴속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릎 꿇은 노인의 떨리는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 달 사이에 부쩍 야윈 얼굴, 갈라진 목소리. 이 사람도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윤이 몸을 굽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윤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하윤의 손을 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지금은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우진, 수빈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충청남도. 하윤의 친정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논밭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에 고추가 널려 있었고 장독대 옆에 호스가 감겨 있었죠. 하윤의 아버지 진만이 마당에서 호미를 들고 있다가 차가 서는 것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순영이 부엌에서 나와 앞치마를 풀었죠. 두 사람의 표정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돈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려 마당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뒤에 서 있는 우진과 수빈의 시선이 등에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혼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윤의 부모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로 꺾은 허리가 한참을 올라오지 않았죠. 사돈어른,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진만과 순영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무례한 말씀을 드린 것도, 보내주신 마음을 함부로 한 것도, 하윤이를 출신으로 무시한 것도 전부 제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당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우진은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고개를 숙였고 수빈도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순영은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3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머니로서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전화로 모진 말을 들었을 때 이불 속에서 울었던 밤도 있었죠. 하지만 순영은 원래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하나를 믿고 재벌 집안을 나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순영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하윤이만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요.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에 울음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순영이 팔을 잡아 부축했고 진만이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하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 평상이 놓였습니다. 순영이 부엌에서 두부를 부치고 파전을 구워내왔고 진만이 장독에서 막걸리를 꺼냈습니다. 네 사람이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지만 진만이 시어머니에게 막걸리 잔을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잔 하시지요. 오래 담근 건데 맛이 괜찮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막걸리가 잔 밖으로 조금 흘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시어머니가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영이 웃으며 파전 접시를 밀어주었고 수빈이 진만에게 막걸리를 따라드렸죠. 마당 위로 여름 저녁바람이 불어왔고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진은 막걸리 잔을 손에 든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골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을 하윤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윤이 앉아 있는 날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평상 위의 막걸리 한 잔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친정 방문 이후 하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랍 속에 쌓여만 가던 우진의 편지에 처음으로 답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단 2줄이었죠. 편지 잘 받고 있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우진은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2줄밖에 안 되는 글이었지만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열어둔 것이었죠. 우진은 편지를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면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일상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수술이 잘 끝났어. 환자분 가족이 고맙다고 울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났어. 어머니가 요즘 직접 밥을 하셔. 된장찌개를 끓이셨는데 간이 짜서 혼났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매일 느끼고 있어. 오늘 병원 앞에 감자를 파는 트럭이 왔더라. 하나 사서 삶아 먹었는데 내 친정에서 보내주셨던 감자 맛이 나는 것 같았어.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하윤이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 씨, 저녁에 시간 돼요? 우진은 그 문자를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답장을 치는데 3분이 걸렸죠. 돼. 어디든 갈게. 하윤이 지정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소박한 곳이었죠. 우진이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윤이 들어왔을 때 우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윤은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태양식품 전무이사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함께 살던 시절의 편안한 하윤이었습니다. 우진의 눈시울이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를 시켰습니다. 특별한 메뉴가 아니었죠.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요.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계속 읽어줘서 고마워. 하윤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다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우진을 봤습니다. 감자 이야기가 제일 웃겼어요. 우진이 웃었습니다. 하윤도 웃었습니다. 3달 넘게 쌓여있던 벽에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간 순간이었죠. 우진 씨, 하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뭐든지. 다시는 침묵하지 마세요. 내 편을 들어야 할 때 제발 입을 다물지 마세요. 그게 어머님 앞이든 누구 앞이든. 우진이 하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반드시 내 편에 서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윤은 한참 동안 우진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이제야 진심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의 저녁 한 끼로 두 사람은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선언도 거창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다만 된장찌개 한 그릇 사이에 놓인 조용한 믿음이 있었을 뿐이죠.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하윤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우진은 커피잔을 내려놓다가 멈췄습니다. 하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었죠.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아내를 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정말 고마워.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복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죠. 하윤아, 몸조리 잘해. 내가 미역국 끓여놓을게. 이번에는 내가 해줄게. 3년 전 하윤이 혼자서 자기 생일 미역국을 끓이던 그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직접 미역국을 끓이겠다고 나선 것이죠. 하윤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된장찌개가 짜다는 우진의 편지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미역국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들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수빈은 당장 아기 옷을 사러 뛰어갔습니다. 조카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모가 될 거야. 형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시골 친정에서는 집만이 밭에서 뛰어들어오며 순영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우리 하윤이가 아기를 가졌대. 순영은 부엌에서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자를 한 상자 더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같은 해 가을, 하윤은 태양식품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업계 행사에서 축하 연설이 잡혔고 수백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대형홀에서 하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모습이었지만 걸음은 당당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하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에서 나옵니다. 잠깐 말을 멈추고 객석 뒷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복순, 남편 우진, 시누이 수빈,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지 진만과 어머니 순영. 복순은 양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눈을 붉힌 채 아내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수빈은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만은 어색하게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순영은 남편의 손을 꽉 잡은 채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 얼굴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윤은 단상 위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 부엌 싱크대 앞에서 혼자 울던 여자가 수백 명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의 가족들은 박수 소리에 묻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로비에서 하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나오자 복순이 가장 먼저 다가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아, 정말 대단하다. 연설 너무 멋졌어. 하윤이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풍경이었죠.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시골 친정을 향해 차를 탔습니다. 순영이 차려놓은 저녁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마당 평상에서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석 달 전 어색하게 앉았던 그 평상 위에서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나둘 안으로 들어간 뒤 하윤은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시골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그 별이었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외할아버지였습니다.
하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아, 오늘 연설 영상 봤다. 잘하더라, 우리 하윤이. 하윤은 웃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배 위에 손을 얹은 채로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전화기 너머로 서 회장의 숨소리가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삼키는 소리 같았죠. 떨리는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아. 그게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다. 전화를 끄는 하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습니다. 3년 전 이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뱃속의 작은 생명과 함께 진짜 행복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질 차례야. 마당 위로 바람이 불었고 별빛이 하윤의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